추미애 후보 지지율을 봐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슈퍼위크라고 했죠. 지난 주말. 지금 4번의 이제 지역 경선을 했고요. 1차 국민선거인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도 어느 정도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종합해서 지금 51.41%로 지금 과반을 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도 30%대로 이제 종합 누적해서 들어서면서 뭔가 약간의 뭔가 추적의 그런 어떤 그 발판을 마련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권 지금 경선 레이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선영 대변인? 일단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 경선 같은 경우 65만 명의 사전 선거 등록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 아니거나 하여튼 권리당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나 이번에 투표할래라고 등록을 하신 거거든요. 뭐 조직동원도 하고 자발적으로도 하는데 64만 명에서 77%가 넘는 투표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어디서도 얻기 힘들 것이다가 사실 선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과반 못 넘는다. 그래서 결국 결선 투표 갈 거다 했는데 지금 모든 선거에서 뭐 제가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과반을 넘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가 쫓아갔다고 하는데 격차가 20%예요. 20%라는 격차가 이렇게 쉽게 좁혀질 격차는 아니다라는 점을 또 하나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 변수는 추미애 후보에게서 생겼다. 추미애 후보가 11%를 득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독점을 못하게 만드는 변수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후보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개혁적인 색깔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낙연, 이재명 간의 격차를 좀 여유 있게 보고 그럼 나는 추미애한테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표들이 있을 때 이재명 후보의 50%가 무너지게 되면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그런 점에서 좀 보인다. 일단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가 올라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수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과반수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과반수가 안 돼서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이낙연 후보의 선전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추미애 후보의 약진으로 생길 가능성이 이재명 캠프로서는 변수로 작용을 하겠다. 그럼 여기다 대고 추미애 후보를 찍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이제 괴로운 마음이 계속 되겠죠. 윤 대변인님은 지금 여당의 그 대선 경선 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셨는데. 부럽죠. 부럽습니다. 뭐가 제일 부럽냐면요. 일단 후보가 적어요. 많이 좁혀져서 우린 정신이 없어요. 12명이나. 금방 줄어드시잖아요. 10명으로 이제 사퇴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과반을 점유한 유일 후보가 이제 쭉 소위 말해서 꽃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게 1% 좀 넘잖아요. 과반 넘는 이 차이가.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25일 날 뭐 광주 전날 26일 전북 이렇게 쭉 가잖아요. 요 2차 슈퍼위크 10월 3일 인천에서 발표하는 10월 3일이네요. 2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 때까지도 과반을 유지하면 그다음 수도권이니까 서울 경기니까 그럼 뭐 결선 투표 없이 간다고 보고 저는 일단 그게 관심이에요. 과연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서 적어도 결선 투표까지는 성사시킬 수 있느냐 여부. 근데 제가 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조금 많이 생각보다 부진하네요. 그렇죠. 분석하시기를 추미애 후보의 약진으로 이재명 후보 표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거꾸로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소멸되면서 오히려 그 표들이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제 예상보다는 많이 좀 다른 결과네요. 지금 그 3위가 이제 추미애 후보 두 자리 7.35% 누적 지금 득표율이 정세균 후보 있고 김동완 후보 있는데 혹시 또 한 명 있죠? 박영진 후보도 있죠. 혹시 그분들 중에 중간에 뭐 사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변수는 또 안 생길까요? 자,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입니다. 전국 조직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동네 가서 밥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래저래 하여튼 누군가는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 그게 없어요. 할 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다 보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드는 거 말고는 별로 없고 공식적으로 드는 거는 후원금 걷어서 하면 되니까
완주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있고 그래서 박용진 후보나 김두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랑 무슨 딜을 해서 이런 생각으로 네네. 한다기보다는 본인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기 때문에 완주하실 거를 보고 정세균 후보가 조금 정세균 후보는 지금 예상 외의 득표율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네. 이제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북 결과까지는 우리가 전북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득표까지는 보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전북까지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는데 사실 그거는 캠프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 정할 거라서 어느 쪽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완주하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그 6분 중에서 가장 낮지 않은가. 예. 그리고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예. 여권의 그 대선 경선 레이스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또 뭘 보냐면요. 밝혀주십시오. 네. 추미애 후보 지지율을 봐요. 음.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아시잖아요. 같이 뜨시죠? 뭐 같이 뜨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요. 되게 웃겨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막 2등 가가지고 결선 붙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님. 아니 너무 크게 웃어서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말씀드리는 아니, 정말 거 신기해요. 이분이 지난번 맨 처음 했을 때만 해도 4등 했잖아요. 정세균 후보보다 뒤져. 네. 근데 완전히 뒤집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요새 의혹 관련 보도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방송 프로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쪽 캠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이 정치 공작의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저희 논평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었던 그 정치 공작이 또 한 번 재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본인이 뒤에 있다고 지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뜨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댓글에 세례를 받았죠, 제가. 2020년 4월에 있을 일을 추미애 후보가 꾸미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여튼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결승 투표로 가더라도 추미애 후보의 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 좀 더 경향상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장점이 있고 예. 반면 추미애 후보가 지금 뜨는 건 딱 하나거든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권리당원들과 이 지지자들, 특히 열성적인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실 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단 거예요.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죠.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 지지율을 가져가려면 이재명 후보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1위 후보로서 또 중도층 공략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교수 관련돼서도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내가 15% 후보다 지금은 11이지만 예를 들어서 10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답을 만약 안 하시면 추미애 후보는 저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가신 것 같아요. 성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선거법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압니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되죠. 안 된다는 것을.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남은 아까 말씀하신 2차 슈퍼위크라 했나요? 그 네. 강주 전남 전북이 거의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지금 강주 전남 전북 같은 게 어쨌든 또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또 대세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도 하고 부분에서 어쩌면 요때 거의 판가름 결선 투표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기도 한데 요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20만 표가 많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60만 표짜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20만 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많지 않은 게 하나. 두 번째는 여기는 다른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들이 권리당원을 하라고 막 모은 표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하려 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있던 국민 경선인단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을 거로 봐서 저는 뭐 한 12, 3만 정도가 투표를 할 거로 예상을 하면 그 표가 어떻게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세,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대세, 뭐 예. 호남에서 5대5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전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폭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네. 그다음 호남 후보, 호남 유권자들 정말 냉정하세요.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를 찍는다 안 찍는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집권의 가능성을 누가 높일 것인가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들을 하실 거라는 점에서 본선 경쟁력. 그렇죠. 예. 이 요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지. 자, 이낙연 후보가 호남이니까 호남 표는 다 이낙연한테 갈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표차가 11만 3천 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큰 숫자죠, 사실은. 앞으로의 부분에서 큰 뭔가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뭔가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 네. 예. 제가 올 저는 때도 이낙연 그래요. 후보 많이 응원하셨는데 좀 씁쓸하시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네. 어느 후보님이 저희 상대가 되셔서 저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과 그동안의 신조나 이런 게 저는 좀 덜 좋거든요. 이낙연 후보보다는. 그건 개인적인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 선거가 전 같으면 고향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의 이게 맹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 결국은 자기 표가 사표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 당선 가능성이 또 호감으로 바뀝니다.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어렵다 이 예. 추세를 바꾸기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2차 슈퍼익이 있으니까 네. 요때 이제 과반이 중요하니까요. 과반 안 넘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 49%도 과반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명절 이후에 추석 이후에 어느 정도 또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대세론 쪽이 좀 부분이 좀 보이는 네. 것 같, 음.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